안녕하세요.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김은영입니다. 오늘 멀리까지 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강의실이 크지 않아서 그런지 강의장을 꽉 채워서 분위기도 되게 좋은 것 같고 또 간혹 아는 낯익은 분들도 중간중간 계셔서 더 반가운데요. 계속 이 워크숍 자체가 국제보호지역 관리자 역량 강화 워크숍인데다가 국제보호지역 얘기를 지금 계속 하고 있어서 많이 다 알고 있는 내용인데 또 듣게 되는 경우도 있을 것 같지만 잘 아시는 분들은 복습하는 차원에서 또 잘 모르시는 분들은 또 새로 이해를 높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선 유네스코부터 말씀을 드리면은 유네스코는 유엔 산하의 전문 기구입니다. 유네스코의 전체 이름은 국제연합 교육과학문화기구인데요. 그 분야의 국제협력을 통해서 세계 평화를 도모하는 그런 기구가 되겠습니다. 세계 평화라고 하면 되게 추상적으로 느껴지는데 유네스코가 설립된 게 2차 대전 이후에 그런 세계적인 그런 암울한 그런 상황에서 평화가 되게 절실한 때였기 때문에 지적, 도덕적 연대 위에 평화를 구축하자라는 취지로 설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평화와 지속가능 발전을 위한 교육과학 문화 분야에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 평화 중에서 평화하면 전쟁이 없는 것만 평화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자연과 인간의 공존, 그것도 평화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그동안 또 우리는 발전을 위해서 많이 달려와서 환경도 많이 훼손하고 했는데 자연과 인간이 함께하는 그런 평화도 생각할 수 있겠고요. 그리고 또 우리나라도 도나 이런 경계가 산이나 강으로 이루어진 경우가 많은데 국가 간의 경계도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생물 다양성 보존이라든가 이런 데는 국가 간 협력이 필요한 곳들도 있어서 유네스코가 국제기구로서 그런 활동도 하고 있습니다. 지속가능 발전 목표는 많이 보셨을 텐데 아까 앞에서도 말씀하셨는데 이 국제보호지역이 지속가능 발전 목표 달성에도 기여를 한다. 특히 여기 13번 기후 관련된 거, 15번 육상생태계, 14번 해양생태계 이런 보호와 지속가능한 이용에도 국제보호지역이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15번 생물다양성 관련이고요. 생물다양성은 잠깐 언급하자면은 생물다양성이 무엇인가 이 말을 잘 안 들어보신 분들은 어렵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유전자, 종, 생태계 모든 생물에 관한 모든 다양성을 포함하고 있는 것이고 생물 다양성은 다양하다는 것 자체가 그 자체만으로도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획일화되면은 외부의 위험이 닥쳤을 때 해결하기 어렵지만 다양하면은 회복력도 빠르고 위기에 대응할 수 있고 유연성을 발휘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생물 다양성 얘기할 때는 생태계 서비스를 얘기하는데 뭔가 숫자로 제시해야 납득하는 그런 경향이 있기 때문에 생물 다양성의 경우에는 기후와 홍수 조절 기능도 있고 음식이라든가 땔감 그리고 그런 의복 재료 요즘에 합성섬유 많이 이용하지만 그리고 의약품의 원료로도 많이 활용되고 있다는 거 다 아실 겁니다. 그런 다양한 제공 기능이 있고 그리고 또 우리가 휴식을 취할 때 여행할 때 자연 속으로 가잖아요. 이런 심리적인 거 휴양의 기능 여러 가지가 있겠고 또 생태 모방은 아주 흥미로운 건데 찍찍이라고 하는 벨크로 이것도 독고마리 열매에서 숲속에 들어가다 나오면은 열매가 옷에 붙어 있는 걸 보고 이런 걸 만들 수 있겠구나라고 해서 생태 모방이라고 하는데 그런 자연에서 우리가 많은 혜택을 얻고 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생물 다양성은 많이 훼손되고 있습니다. 많이 아시는 것처럼 서식지가 훼손되고 있겠죠. 많이 개발하니까. 또 최근에는 기후변화 때문에 훼손되고 있고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게 평소에 인식하지 않고 살더라도 생물 다양성 속에서 문화가 만들어지고 또 언어 그 지역에 있는 특별한 식물이라든가 동물 그리고 또 지질 같은 경우는 지질 지형에 따른 언어들이 또 만들어지는데 그런 것들이 생물 다양성 손실에 따라서 사라질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보호하자는 취지에서 국제보호지역이 생겼는데 우선은 1872년에 국립공원이라는 걸 미국에서 처음 시작을 했고요. 그거는 국가 간의 제도이긴 했는데 그러면서 산업이 발전되고 도시가 확장되면서 환경 오염되는 거에 대한 사람들이 위기감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1971년에 람사르 협약이 채택이 되었고 그리고 또 생물권 보전 지역을 시작하는
MAB 사업이 유네스코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다음 해에 세계유산 협약을 채택하면서 국제적인 그런 보호 지역을 지정하는 활동이 시작되었습니다. 유네스코에서 지정하는 지역은 생물권 보전 지역, 세계유산, 세계지질공원 세 가지가 있고, 람사르 습지는 유네스코가 지정하지는 않지만 람사르 협약에 가입할 때는 그 기탁서를 유네스코에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유네스코와 관련이 있고요. 그리고 지정지역이라는 말을 제가 썼는데 이 행사의 제목은 보호지역이고, 근데 뒤에 가서 다시 좀 말씀드리겠는데, 보호지역이라고 말하기 좀 애매한 부분도 있어서 유네스코 지정지역이라고 했고, 또 유네스코에서도 데지그네이티드 에어리어라고 말을 하고 있긴 합니다. 생물권 보전 지역은 생물 다양성과 관계된 지역, 세계유산은 그중에 자연유산만인데 경관, 지질, 생물 다양성, 생태계 관련된 곳이고, 지질공원은 지질유산, 그리고 람사르 습지는 연안 내륙 인공습지를 대상으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이 로고는 많이 보셨을 텐데, 예전에는 그 좀 컬러풀한 로고를 써왔는데 유네스코 로고 지침이 바뀌면서 요 단색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MAB 로고 같은 경우는 다양한 생태계를 상징하는 빨강, 초록, 하양 이런 색들이 있었는데 저렇게 한 가지 색으로 바뀌었고요. 그리고 유네스코 신전과 함께 쓰도록 지침이 개정되었습니다. 대략적인 그림인데요. 아까도 저희 총장님도 말씀하셨는데 사람들이 유네스코 하면 떠오르는 게 세계유산 내지는 문화유산인데, 이 빙산을 놓고 보면은 세계유산 숫자는, 그러니까 자연유산만 말씀드리는 건데 저렇게 많지는 않고 훨씬 더 많은 생물권 보전 지역이 있고, 그다음 지질공원이 있습니다. 지질공원이 적은 이유는, 이거는 몇 년 전 자료에서 지질공원이 더 늘어나긴 했는데 지질공원은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숫자가 작을 뿐이고, 생물권 보전 지역이 훨씬 많고, 세계유산은 근데 그렇지만 눈에 많이 보이는 게 세계유산이어서 이렇게 표현해서 이해를 돕는 그림입니다. 생물권 보전 지역부터 말씀드리면, 생물권 보전 지역은 자연과 인간의 공존을 추구하는 제도인데, 여기서 핵심은 보호만 하는 게 아니라 사람과 함께 살아가자. 보호지역에서 규제만 하는 게 아니라 보호할 곳뿐만 아니라 사람이 살아가는 곳도 포함하자라는 게 생물권 보전 지역이 가진 독특한 개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전에 필요한 곳들에다가 더해서 지역 차원에서 지속가능 발전 접근을 추구하는 그런 제도가 되겠고요. 기능도 세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보전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경제사회적 발전, 그리고 이런 것들을 함께 지원하는 세 가지 기능을 해야 된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용도구역을 갖춰야 되는데요. 핵심 완충 협력구역을 갖추도록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협력구역이라는 것은 생물권 보전지역 고유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다른 지역에서는 협력구역이 따로 없고 보호하는 지역 중심으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물권 보전지역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보호지역에 사람이 살지 않았고 보호만 해야 되는 곳이었는데, 제주도가 전역이 생물권 보전지역인 것에서 알 수 있듯이 생물권 보전지역에 사람이 살고 있고, 심지어 생물권 보전지역 신청서를 낼 때 사람이 살고 있지 않으면 그게 생물권 보전지역 취지에 맞지 않아서 오히려 사람이 사는 곳을 포함하도록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생물권 보전 지역에서 문화 다양성 얘기도 많이 하는데, 예전부터 보호해왔던 보호지역 제도가 있기 전부터 신령한 숲으로 해서 보호해왔던 그런 문화적인 측면도 얘기하고 있고요. 우리나라에는 10곳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저기 창녕이 아직 포함이 안 되어 있는데 북쪽에 좀 많이 있고 서남해안 쪽에 많이 분포되어 있는 걸 알 수 있겠습니다. 제일 처음에 지정된 설악산 82년, 정말 옛날에 지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때 지정할 때는 생물권 보전지역의 그 세 가지 용도구역 갖춰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설악산을 지정할 때는 아직까지도 사람들은 그런 거에 대한 개념이 별로 없었기 때문에 거의 국립공원 중심으로 핵심 구역이 대부분으로 지정을 했다가 나중에 유네스코 지침에 따라서 협력구역을 확장했습니다. 제주도가 그 후로 20년 후에 지정이 되었고, 그때는 아주 모범적으로 아까 제가 앞에서 보여드린 핵심 완충 협력구역 그거 똑같이 이렇게 신청을 해서 지정을 했지만, 문제는 협력구역에 사람이 사는 것을 포함하지는 않았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그때만 해도 반대를 많이 했기 때문에. 신안다도에는 처음으로 지자체에서 우리가 하고 싶다라고 생물권 보전지역이 어떤 곳이냐, 그리고 문의가 와서 지정한 것이고요. 광릉숲은 광릉수목원, 국립수목원에서 여기 생물 다양성의 그런 가치를 세계적으로 알리고 싶어서 신청을 시작했었고, 그다음 고창은 군 전체를 지정한 첫 사례입니다. 군 전체를 지정하면 좋은 점은 그 군의 그런
여러 가지 도시계획이나 관리계획을 수립할 때 군 차원에서 함께 접근할 수 있기 때문에 좋은 점이 있고요. 그 이후에 순천, 그리고 그 DMZ 신청을 하다가 저희가 신청을 못했는데 강원 생태평화, 연천 임지강 나눠서 각각 신청을 했고요. 완도, 창녕, 이번 얼마 전에 지정이 됐습니다. 예전에는 생물관 보존지역이 뭔지 잘 모르겠다, 약간 추상적인 것 같고 너무 이상적인 개념인 것 같아서 잘 모르겠다라고 해서 저희가 외국 사례를 그때는 많이 했습니다. 지금은 국내에서도 우수 사례들이 많아졌지만, 그래서 얘기했던 게 오스트리아에 있는 사례인데, 알프스의 산골에 있는 그 낙후한 곳인데, 이 동네 사람들이 너무 낙후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 동네를 발전시킬 수 있을까 하다가 독일에 보니까 생물관 보전지역이라는 걸 하는데 괜찮다고 하더라 해서 마을 주민들이 독일에 견학을 가서 거기서 하는 걸 보고 나서 우리도 할 수 있겠다, 해보자 라고 해서 주도적으로 준비를 해서 지정한 곳이고요. 2000년에 지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참여해서 로고를 저 모양으로 만들었고, 그리고 그 관광 프로그램, 교육 프로그램, 그리고 또 유기농하고 재생가능에너지 확산, 또 지역 특산품 발굴, 그러니까 생물관 보존지역 기술공원 이런 데서는 특산품 얘기 많이 하는데, 치즈를 만들면서 전통 방식으로 만들고 단순한 치즈가 아니라 특별한 치즈다라고 그 안에 스토리를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관심을 갖게 하고 또 구입하게 하는 활동을 했고요. 그리고 음식점, 숙박시설들하고 파트너십을 맺어서 활동을 하는데, 예를 들자면은 이 파트너십 맺은 음식점은 지역에서 난 재료로만 사용한다, 일회용품을 사용하지 않는다라는 그런 규정을 만들어서 자발적으로 그걸 지키고, 그리고 주기적으로 확인을 하면서 그 모인 파트너십 업체들끼리 자발적으로 운영하는 그런 사례들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념품도 만들어서 판매를 했는데, 그래서 이 지역의 주민은 3,500명인데 관광객은 18만 명이 되는 그런 성과를 얻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를 제가 어떻게 알게 되었냐 하면은, 유네스코에서 하는 생물관 보존지역 관리를 위한 미셀 바티스상이라는 게 있는데 거기 1회 수상한 곳입니다. 거기에서 사례를 발표해서 알게 되었고, 그때 그분이 수상 소감 중에 예산이 적었지만 그 예산으로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서 했다라는 소감이 인상적으로 와닿았습니다. 정기평가에서도 모범 사례로 평가를 계속 받고 있습니다. 세계유산은 생물관 보존지역과 달리 아스완댐 건설로 인류의 소중한 자원이 사라지게 되었다, 어떻게 보호할까라는 그런 고민에서 시작되었고요. 그래서 1972년에 세계문화 및 자연유산 보호에 관한 협약이 시작되었고, 그래서 세계유산은 탁월한 보편적 가치를 보호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세계유산의 좋은 점은 문화와 자연이 서로 관련이 없을 것 같고 좀 다른 분야인 것 같지만 그걸 하나의 협약 안에 녹아내면서 같이 바라보는 접근을 했다는 게 특징이 되겠습니다. 자연유산의 등재 기준은 4가지입니다. 그리고 세계유산의 특징은 잠정 목록에 먼저 등재한 다음에 신청할 수 있다는 거, 그리고 관리에 되게 중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뭔가 그 세계유산에 대해서 여기 문제 있다라고 그런 서한이 오거나 하면은 대응 모니터링을 시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잘 되고 있는지 정기 모니터링이 아니고 요청이 왔을 때 바로 그런 걸 하고, 관리가 잘 안 되고 있다고 생각하면 위험 유산에 등재해서 특별 관리를 하는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현재 세계유산 전체는 1000곳이 넘게 등재가 되었고요. 그 중에 자연유산은 231곳, 복합유산이라고 있는데 복합유산은 자연과 문화 등재 기준을 둘 다 충족할 경우 복합유산이라고 부르는데요. 그건 40곳이 되겠습니다. 또 국가간 유산도 있고 지정했다가 해제된 곳도 있습니다. 우리는 세계유산 되려고 엄청 노력하는데 이 중에는 세계유산했다가 그만둔 곳도 있는데, 너네 관리 안 되니까 그만둬라고 잘린 게 아니라 그 나라에서 우리 그만하겠다라고 했는데, 이 오만 같은 경우는 그 영양 동물 영양 보호구 지역인데 보호가 넓잖아요. 근데 거기서 들리는 소문에 따르면 석유가 발견되어서 그걸 이용하는 게 더 이익이라고 생각해서 이 나라에서는 우리 그만하겠다라고 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16개 있고 그중에 자연유산은 2개. 그리고 세계지질공원이 등장했습니다. 세계지질공원은 아까 그 생물관 보전지역 세계유산은 1970년대 초반에 시작한 개념인데 세계지질공원은 2000년대에 들어서 시작한 겁니다. 근데 이거를 지정할 때 세계유산 제도를 세계지질공원을 시작할 때에 이 사람들이 생물관 보전지역이나 세계유산을 보면서 관리가 잘 안 되는 거를 개선해야겠다라고 해서 현장 실사를
적극 도입합니다. 생물권 보전 지역은 현장 실사 없이 서류 심사만으로 지정하는데 현장 실사를 하고 4년마다 재인증을 아주 소위 빡세게 하는 게 세계 지질공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린카드, 옐로우카드, 레드카드를 주는데 그린카드 받으면 통과, 그러면 4년간 재인증, 옐로우카드 받으면 2년 동안 보완해서 다시 심사 해서 통과되면 그린카드가, 만약에 그때도 아니다 그럼 레드카드를 주면 바로 그날부터 이제 더 이상 세계지질공원이 아니게 되는 건데 레드카드를 받은 곳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지질공원 하시는 분들은 엄청 긴장하면서 준비하시는 걸 보게 되는데, 그리고 이거를 위해서 아주 촘촘한 자체 평가표가 있습니다. 이러이러한 항목들을 충족해라라는 게 있고요. 그리고 또 세계지질공원과 관련돼서 좀 특이한 점은 우리는 국가지질공원을 갖고 있습니다. 세계유산 생물권 보전 지역은 국가유산, 국가생물권 보전 이게 없는데 국가지질공원이 있어서 국가지질공원들 중에서만 이제 세계지질공원으로 신청하게 되는 그런 제도가 있고요. 유럽에서 시작을 했고 그동안은 생물다양성 중심으로 보호지역이 지정돼 왔는데 지질유산에 대한 게 좀 약하다. 세계유산이 되기는 좀 어렵지만 그렇지만 보호해야 될 곳들은 어떻게 할 것이냐. 지질공원을 해보자. 시작을 했고요. 지질 관광, 교육, 해설 등을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지질공원 가면은 지질학적 현상에 대해서 되게 쉽고 흥미롭게 설명하는 걸 많이 볼 수 있는데 그걸 강조하고 있습니다. 네. 지질공원 가면은 첫 인상은 아 멋있다 이런 겁니다. 딱 보면은 멋있지 않습니까? 예, 2015년에 시작을 했는데 그러니까 유네스코 프로그램은 2015년에 시작했고 유럽에서 시작한 건 2000년대 초반인데 현재 48개국에 200곳 넘게 지정돼 있고 대부분이 유럽과 그리고 중국에 많이 지정돼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5곳이 지정돼 있고 지금 단양과 경북 동해안이 올해 실사를 했고 내년 상반기에 결과가 나올 것 같고, 참고로 백두산이 중국 쪽에 있는 게 지정이 되었고 북한도 또 동시에 신청을 했습니다. 근데 실사가 늦어서 아직 결과는 안 나왔는데 북한도 조만간 결과가 나올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제주도가 먼저 지정이 되었고, 그러니까 유네스코 프로그램이 되기 전에부터 지정이 돼 있었고 유네스코 프로그램이 된 다음에는 유네스코 프로그램에도 들어오게 됐습니다. 청송, 무등산권, 한탄강, 전북사해안권. 람사르 습지는 전 세계 모든 습지 보전 그리고 현명한 이용을 위해서 지정하는 곳인데 이 협약에 따라 하는 겁니다. 협약 이름이 길죠. 특히 물새 서식지로서 국제적으로 중요한 습지에 관한 협약, 줄여서 이란에 있는 도시 람사르에서 채택했기 때문에 람사르 협약이라고 부르고 있고요. 2월 2일이 협약 채택한 날인데 습지의 날로 지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 람사르 습지는 다른 거와 달리 지정되기는 간단한 편인데 우선은 협약 가입할 때 하나 이상 등록해야 되는 게 있고, 그리고 연안, 내륙, 인공습지 다 인공습지까지 포함해서 지정할 수 있는 거고, 신청서를 온라인 시스템으로 양식을 제출하면 되고 사무국에서 검토한 다음에 인증서 발급해 줍니다. 그리고 6년마다 갱신하는 건데, 그러니까 협약 당사국이 신청하면 되는 거고 등록되는 건 쉽지만 그 대신 관리를 당사국에서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람사르 습지의 경우는 습지 보전과 관리를 위해서 세파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데 의사소통, 역량 강화, 교육, 참여 이런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에 아주 많이 지정되어 있는데 람사르 습지는 규모가 아주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 다양합니다. 그래서 지정 숫자가 많고 우리나라에도 많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최근에 지정된 곳은 문경의 돌리네 습지, 또 평두매 습지 이렇게 있습니다. 지금까지 국제보호지역 얘기를 드렸는데 국제보호지역이 지정되면 다들 기뻐하고 유네스코가 인정했다, 세계적으로 알려졌다 생각하는데 유네스코가 알아서 여기 되게 훌륭하고 뛰어나니까 지정해야겠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유네스코 회원국이 우리 여기를 하겠다라고 신청하는 거고, 신청하려고 하니까 지역사회의 참여와 지지가 더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최근에 갯벌 세계유산 지정된 걸 이제 확장하려고 하고 있는데 갯벌이 뛰어나다고 거기다 포함된 게 아니라 지역 주민들이 참여하고 우리 여기 하겠다라고 한 곳만 들어가 있는 겁니다. 학술적으로 더 뛰어나더라도 지역 주민들이 우리 하는 거 원치 않는다라고 하면 지정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지역사회의 협력, 참여 되게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간단히 정리를 해봤는데 생물권 보전 지역은 서면으로 평가를 하고 있고 그 대신 네트워크 활동이 활발하게 돼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동북아 네트워크가 있어서
유네스코 베이징 사무소와 협력해서 하고 있고 또 제주도가 시작한 섬연안 네트워크도 있습니다. 활발히 활동하고 있고요. 그리고 세계유산의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위험에 처한 유산으로 될 수 있어서 관리하는 데 강점을 두고 있고 세계지질공원은 재인증 제도가 있다. 세계지질공원도 네트워크가 있습니다. 아태 네트워크, 또 전세계 네트워크, 또 유럽 네트워크 있어서 네트워크 활동이 활발한 편이고 회의도 개최를 하고 있습니다. 람사르 습지 신청 확인 간단하지만 그리고 또 해제 축소도 가능한데 그 대신 다른 지역을 그만큼 보상을 해야 되는 그런 조건이 있습니다. 중복 지정 지역 내지는 다중 지정 지역 이게 많아지고 있는데 제가 한번 써봤습니다. 고창도 보니까 세계유산 람사르 습지 세계 생물권 보전 지역 또 세계유산 세계지질공원. 제주도 신안다도의 광릉숲 안 된 곳이 거의 없을 정도로 중복 지정된 곳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약간 피곤해하기도 해요. 지금도 여러 가지 말씀드리니까 헷갈리기도 하는데 그리고 내가 있는 곳이 생물권 보전 지역인지 세계 유산인지 제주도가 전부라고 하는데 지금 우리가 있는 여기는 뭘까요? 생물권 보전 지역이긴 하겠죠. 생물권 보전 지역 중에 핵심 구역일까요? 협력구역일까요? 완충구역?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또 지질공원도 제주도 전역인데 그런 거. 그리고 또 용어에서의 혼동. 문화유산이라고 너무 알려져 있기 때문에 초창기엔 사람들이 제주도 얘기할 때도 세계 문화자연유산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또 생물권 보존지역. 보존지역이라고 하니까 뭐가 이상한지 모르시는 분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생물권 보전지역인데 이렇게 용어에 혼동하시는 분도 있고 그렇지만 이렇게 중복지정지역이 늘어나는 거는 우리 갖고 있는 자연의 가치를 한 가지 측면만이 아니라 여러 측면에서 보면서 그 가치를 확인해 주는 거다라고 말할 수 있고 우리가 갖고 있는 자원에 대해서 다양하게 접근 가능할 수 있다. 보존하는 것도 그렇고 그 자연을 해석하고 또 설명하고 활용하는 데 있어서도 다양하게 접근 가능하면서 나아가서 우리 자연과 지구 전체에 대한 이해도 높일 수 있는 계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갖고 있는 지역의 특징에 맞게 신청하고 보존하고 관리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까 중복지정지역 말씀드렸는데 완도 창녕은 생물권 보전지역만 갖고 있고 무등산권 청송은 지질공원이고 또 갯벌은 또 세계유산인데 그런 그 자연의 특성에 맞게 또 그 지역 사람들이 어떤 걸 원하는지에 따라서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유네스코 지정지역 내지는 국제보호지역으로 되면은 세계적인 홍보가 가능하다는 점이 있습니다. 제주도의 경우에도 세계지질공원이 된 다음에 지질공원 총회 가면은 다른 나라, 일본이라든가 이런 찾아와서 우리랑 같이 협력하자, 자매결합 맺자 이런 요청들이 있었는데 많이 알려지는 거. 그러면서 지역 주민들이 우리가 살고 있는 동네에 대한 자긍심이 생긴다는 거. 저게 정체성이 또 형성되는 거. 청송의 경우에도 예전에는 교도소로 알고 있었는데 이제 세계지질공원이 되면서 죄송합니다. 그게 정체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거. 그리고 근데 저는 지금은 우리도 많이 인식도 달라지고 했는데 처음에는 이게 우리에게 맞는 제도인가 특히 생물권 보전지역 할 때 그런 고민이 좀 많았었습니다. 환경 보전하고 지역사회 발전 얘기할 때 주민들이 여전히 반대하고 제주도가 생물권 보전지역 2002년에 될 때만 하더라도 이거 지정하면 유네스코도 돈 주냐 이런 얘기를 하면서 그런 인식을 갖고 있었고 또 주민 참여라는 게 지금은 또 많이 활발해지지만 예전만 하더라도 되게 위에서 결정하고 하향식이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과연 자발적으로 가능한가 이런 고민들을 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96년에 설악산이 지금 세계유산은 아닌데 그때 세계유산 신청해서 실사한 적이 있습니다. 주민들이 반대 현수막 걸고 실사까지 왔는데 그런 경험이 있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주도 신청 준비할 때도 그런 담당자들의 인식 우리 왜 해야 되냐 재정 지원 되냐 이런 거 그리고 또 신안다도에 신청했을 때 지역 주민들이 유네스코에 서한 보냈어요. 우린 반대한다. 그래서 유네스코에서 연락이 와서 이거 잘 처리해라라고 해서 그 지역은 빼고 다시 신청서를 올리는 그런 일이 있었는데요. 그런데 점점 이제 바뀌어서 고창군이 전 지역으로 되고 신안다도의 경우에도 그 지역 주민을 포함해서
우리도 하고 싶다라고 해서 신안군도 전체로 확장이 됐습니다. 그 이후에 그런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거는 주민과 함께 해야 되겠다라는 거. 예, 지금 그 제주도 뭐 다 확대한 그런 사례들을 볼 수 있겠고, 또 예산 내에서 할 수 있는 일을 먼저 해야 되겠다. 또 중복지정 지역인 경우는 서로 경쟁하고 예산 확보를 위해서 막 그렇게 할 게 아니라 공동으로 홍보자로 같이 내고, 그리고 또 안내판 같은 데도 하나의 안내판에 로고 같이 넣고 같이 설명하면 되게 거기 오시는 분들이 통합적으로 그 지역을 바라볼 수 있게 돼서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관리부서의 경우에 아까 뭐 고창도 말씀해 주셨는데 연천의 경우 또 제주도의 경우 하나의 부서에서 접근하는 게 아주 괜찮은 것 같고, 근데 또 그 하나의 부서에 넣었지만 또 개라고 할까요? 이렇게 나눠서 있어서 하기도 하는데 우선은 하나의 부서로 시작했다는 게 의미가 크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그 지역 주민들의 인식이 정말 중요한데, 제가 여기 제주도에 우리 이번에 현장 방문 때는 가지 않지만 저쪽 서쪽에 있는 고산에 있는 주민께서 그런 말씀하셨습니다. 그 수월봉 그 화산재 응회환인가요? 거기를 그 지역 주민들은 그렇게 훌륭한 데인 줄 잘 모르고 그냥 동네에 있는 그냥 오름, 수월봉이잖아요. 그냥 오름이라고만 생각하고 알고 있었는데 세계 지질공원이 되면서 와, 우리 동네에 있는 이곳이 화산화 교과서에 실릴 만큼 그렇게 뛰어난 곳이구나라는 걸 알게 되면서 너무 자랑스럽고, 그래서 거기를 보존하고 또 방문하는 사람들에게 해설하고 이런 걸 되게 자발적으로 하면서 주민들이 그런 인식이 변하는 걸 보고 또 그런 그 소감을 말씀하시는 걸 보면서 아, 이 지정 지역이 또 이런 영향을 주는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예. 그리고 그 특히 생물권 보전 지역은 협력구역이 많기 때문에 모든 지역이 다 활동을 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제주도의 경우도 제주시 도심 지역에서는 생물권 보전 지역이라는 개념을 적용하기 쉽지 않을 텐데 특화 마을들을 이렇게 발굴하고 활동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가 여기 와 있는 곳도 서늘리인데 서늘리 동백동산이라든가 이런 활동들, 특정 그런 활동들을 개발하는 거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예, 마지막입니다. 우리 공동의 미래를 얘기하고 있는데 생물권 보전 지역, 세계유산, 세계지질공원, 또 람사르 습지 이런 지역들이 이런 접근을 하는 데 있어서 좋은 수단이다. 그러니까 그 안에 있는 생물 다양성, 뭐 지질 유산 이런 걸 보호하는 데서 그치는 게 아니라 이런 접근을 하기 위한 그런 시도를 하는 그런 기반이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지속가능 발전의 학습장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그런 활동에 이제 국제보호지역 글로벌 연구훈련센터와 앞으로 활동을 계속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